예,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 질문이 잘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석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덧붙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추가하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수고하자면서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서 많은 시민들이 조국 수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운 구도 중에서 검찰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KBS가 보도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또 이제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박성훈이라는 시민이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 계약을 내놓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소권하고 공소권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민은 아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근데 더 가관인 거는 한국 제1의 공영방송사 기자가 그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선생님 기소권과 공소권 같은 거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자는 취지시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보도할 때는 자막을 다르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기자라는 이 인간도 KBS 화면에 내보내는데 제1공영방송사 화면에 내보내는데 그 자막에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한다고 이렇게 보내서 이게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과 또 기자들의 지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정착이 쉬운 게 정치적 선전선동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자고 한다. 명분은 좋으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서 논의하면은 그 논의를 이해할 만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좀 심사숙고하는 어떤 성품성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국민들이 좀 적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정당끼리 치열하게 평소에 논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구호가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앵무새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요즘에는 그 시민뿐만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엉터리 수준으로 보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해서 교수님이 잘 정리하셨는데 이제 실무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수사권을 떼가지고 경찰한테 준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보다 뭐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권한을 떼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주면은 이쪽 사람들이 이쪽 기관이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검찰이 문제가 많아요. 저 이제 처음에 보다는 검찰이 많이 불신하게 됐는데 그래도 경찰 조직보다는 좀 낫거든요. 법리에도 밝고 그래도 그나마 아직 많이 무너졌긴 했지만 그래도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근로에 대한 의식 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검사는 그래도 경찰보다는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치성이 있고 치트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50% 100%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검찰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변호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고소사건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가급적 검찰에 고소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은 검사가 또는 검사하고 한 처음에 쓰는 수사관이 수사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해봐야 경찰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선생님이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제 경찰 접수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 훨씬 신뢰하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떼가지고 경찰에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선전선동 이후에는 그 수사권을 가져가는 경찰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공안사건, 조직 범죄사건, 그 다음에 직수사건 이후에는 지금 수사 중재시까지 수사 과정에서는 이 지위를 안 받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태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사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부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가 이제 변호사, 판사하고 변호인이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영미식 사인소추 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기소 대배심을 어떻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소사건을 하다 보면 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헌법재판소 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못 되고 아예 결정 안 하고 미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고소사건을 갖다 처방해놓고 그냥 미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검찰의 권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차라리 논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느냐 검찰이 가져가느냐 이거보다는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와 저희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먼지털이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정치적인지 뭐든지 간에 청탁 수사를 하든지 정치적인 수사든지 간에 압수수색 영장 한번 받아가지고 왕창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빠듯이 다 들고 온 다음에 쫙 훑어서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거 말고 나머지 범죄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압박해가지고 유죄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더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요번에 조국 전 장관 자택 수색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 사실과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하고 사이에 그 관련성,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영장을 2번이나 더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압수수색에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주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변호인 입회하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따로 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게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록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겠다 그러면 대부분 피의자 신문조서만 복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소를 당했으면서 상대방이 뭘 가지고 고소했고 경찰청에서 또 뭐라고 이 사람이 진술했는지를 깜깜이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면 참고인이 가서 떠드는 거야 그거는 뭐라든 간에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왜 고소당했는지 고소한 사람의 내용이 주장한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방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피해자 고소인의 그 진술조서는 복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증거문제야 그거는 따로 제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격 보장을 할 때 변호인 참여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진술 내용이 좀 잘못됐거나 취지가 애매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진술 내용을 콘치라거나 말하면 쫓아내겠다고 이제 협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유도신문이나 이상하게 신문하면 이렇게 제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그건 참여를 해야지 누가 당신한테 그런 걸 관여하게 했냐. 그러니까 변호인한테 묻는 거 아니니까 이따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영장도 잘 입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급형해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영장 입수된다는데 제도적으로 영장과 또 수사 영장 실질심사 들어갈 때 중요한 어떤 기록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어느 걸 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실질심사가 좀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요즘 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을 많이들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다 증거, 복잡한 증거라든지 또는 진술조사 같은 건 진술하는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판사에게 읽기 좋게끔 딱 해서 그걸 내는데 그거를 증거로 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수사관의 의견이나 검사의 의견은 소추한 사람의 의견인데 왜 의견이 증거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판결문에 다 증거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보고서 형태의 증거가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한데 그걸 수사보고서에서 부동의하고
검찰 수사가 법정에 부르자고 또 체포부자가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야간 신문 뭐 역시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 같은 것도 좀 한번 고려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시민 1000여 명이 연맹으로 해서 박주신 씨를 갖다가 병역법 위반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인 진술을 3년 4개월 가까이 고발인 진술을 안 했어요. 안 받아줘요. 고발인 진술을 하겠다고 진정서를 몇 번 냈는데 고발인 진술을 안 받아요.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 돼서. 근데 그 친구는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뭐 내가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고소인 진술도 안 받으면 그 검사 기피 신청하든지 교체 신청하든지 무슨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공판 절차 개시되기 전에 지금 보면은 뭐 요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양선대 대법원장이나 뭐 기록이 몇만 페이지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짓도 사실은 그거 방어권 행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판 절차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 개시 제도를 좀 뭐 외국의 제도를 연구해서 도입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수처법안은 지금 아까 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도 잘 발제하시는 교수님이나 토론해 주신 것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수사의 총책임자는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책임자,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검찰이 수사관의 기록에서 너 그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다른 별개의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 원리에 맞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또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 공수처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 뭐 7명 중에 6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뭐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의 위중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이렇게 상설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검찰처럼 대규모 인원이 돼 있어서 정권의 교체 관계없이 20년에 걸쳐서 쭉 동료나 선후배나 또 사건의 수사 실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증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권에서 자기 측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은 아주 잘 되는 칼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검찰총장은 아무리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검사로서 한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닦아놓은 경력과 자기의 명예와 뭐 또 조직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수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실설된다면 저는 그냥 하나의 독일의 또 게시타포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안 국가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 그러면서 지금 검찰 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정말 견제장치도 거의 없고 3년 동안 진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뭐 생각해보면 거의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과 비난을 많이 받긴 하지만 87년 지금 현행헌법 제정된 이후에 나름 권력에 대해서 많이 독립해서 수사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로 현직 대통령들, 자녀들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처벌해왔죠. 김영삼 대통령, 김해철 씨, 김홍일, 김홍을, 김홍업,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 노무현 대통령 취재 노건경 씨, 이명박 대통령 이상덕 의원 같이 대통령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를 처벌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올려왔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임기가 좀 중반, 후반 각설되어 있는데, 이건 임기 초반부터 지금 벌어져서 나름대로 이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좋은 전통을 쌓고 있는데, 오히려 공수처를 만들면 그거 한 3, 40년 동안 쌓아왔던 전통을 다 허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지금 이번에 최근에 또 문제된 게 김호수 차관이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1년인가에 제정되어 있는 50대 제정된 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라고 있는데 찾아보면 이제 뭐 일정한 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또 5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장차관, 뭐 이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이제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쭉 수사를 한 다음에 처리 결과,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 보고 이렇게 4단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규칙은 그 사건이 이제 수리돼가지고 이제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그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보고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하고 이제 지검장 요 수사 라인에서만 이제 뭐 이야기한 거고, 그 위에는 뭐 법무부 장관도 뭐 대통령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거는 독립해서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쪽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검찰청장이 그 외풍을 막아서 수사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단계별 어떤 진행 보고 같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영장을 칠 때, 구속영장을 칠 때 사전에 보고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 사전에 보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 기밀이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 빠져나가면 공무상 기밀을 우선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근데 청와대 비서관 쪽에서 셌다 그러면 지금 그거 구속해가지고 인지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까지 또 설치되면 수사하려고 그냥 그 사건 일로 가져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청에서 만약에 뭐 새 나갔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또는 여당 의원이 이걸 뭐 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에서 공표해버렸다 그러면 처벌 규정도 없는 거예요. 처벌 규정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공수처를 마련해고도 그것도 믿음지 못해서 검찰로 하여금 정치 권력이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유력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권력이나 민주적 통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검찰 보고 사무 처리 규칙에 대해서 개정하면서 민주적 통제 이야기를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도 그냥 임명직이에요, 그죠? 검찰총장도 임명직이고, 그 임명직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무슨 민주적 통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민정수석실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게 민주적 통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권력의 분립 견제 또는 어떤 제도를 다 갖춘 이 기관들마다 권한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규정들, 특히 지금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한테만 이야기하고 일선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일절 말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그 말하면 선출된 권력,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게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다 지시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것이 다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나 의회주의나 뭐 법치주의나 뭐 이런 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디하고 맞느냐면 민주집중제하고 맞습니다.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 받는 게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법리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정치 원리상으로도 우리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건 정치 원리나 개념이나 또는 뭐 현실에 비추어서도 지금 검찰보고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호수 차관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걸겠다, 뭐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공수처 법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수사 대상 범죄로 넣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그리고 정치 문화와 공무원들의 문화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 추천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직권남용 판결에 이렇게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 법조인이 굉장히 근심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천독으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 문화나 어떤 법치 문화를 굉장히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수처 법이 적용되는 범죄 유형의 직권남용, 징역위기를 넣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